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 공작금까지 유용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로 흘러간 건 아닌지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남북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스키선수 공동훈련 현장을 점검할 우리 측 선발대가 오늘 금강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까지 불러 마식령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원래 4월 25일에 하던 건군절 행사를 올해부터는 정규군 창설일인 2월 8일에 치릅니다. 공교롭게 평창올림픽 개막 바로 전날인데 남쪽에선 예술단이 공연하고 북쪽에서는 열병식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실명 계좌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이 하루 1,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은행이 투기 의심 사례로 보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놀이용 고무풍선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입으로 불지 말고 공기주입 펌프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또 큰형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역시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의혹으로 형과 조카가 같은 날 검찰에 소환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연인 청탁을 받으면서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역시 내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다스 협력업체인 IM의 대표이사도 맡았던 인물로 EBT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한 채 검찰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강훈 전 법무비서관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을 포함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측근은 건강도 안 좋은 80이 넘은 노인을 3번이나 조사하는 건 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약 5시간 정도 외출했지만 강남 사무실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테니스 정현 선수를 축하하고 평창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업적을 부각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측근들은 테니스를 좋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또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새로운 통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근 최종업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북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 대북 담당 쪽에서 운영비 등 명목을 만들어 수억 원대 뭉칫돈을 세탁해 여러 차례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은 국정원에서도 대북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돌려진 대북 공작금은 실무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극소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상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대북 공작금을 빼돌린 것인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관심은 대북 공작금의 사용처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의 새로운 상납 통로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돈을 직접 사용한 흔적을 찾지 못함에 따라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 대북 공작금이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경기도 가평 별장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 가평 별장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별장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졌고 이 별장 관리비는 현대건설 직원이 내왔다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를 앞에 둔 별장 4채는 지난 198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와 공유자 6명이 산 땅에 지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용하는 별장 뒤쪽에는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공공이 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여기 와서 저것도 치고 그랬어. 테니스. 별장 테니스장 바로 뒤엔 지난 2009년 지은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시행사 관계자 A씨는 별장 테니스장을 이 전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도록 타운하우스 시행사가 거의 새로 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그 시기 테니스장 보수 공사를 했다는 건 별장 관리인도 아는 내용입니다. 지분 하나 없는 이 전 대통령이 주인처럼 이용하는 수상한 별장. 땅 구입 당시 공유자 6명도 모두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이었는데 공유자 중 3명이 당시 현대건설 부사장, 나머지 3명도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입니다. 사망한 김재정 씨는 현대건설 임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 그걸 나눠줬을 때요. 임직원들 좀 높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뭐 해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SBS 취재 결과 별장 4채 전기요금 등 각종 관리비와 관리인 월급은 초기부터 별장 주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전현직 직원에게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장이라고 그전에 있었어 현대건설에 부장님한테 도형만을 통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우선 내고 청구서를 이제 해고 이제 올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이 오는 거니까 뭐. 현대건설 측은 그 사람들이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건 맞지만 회사 차원의 관리비 지급 여부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소 호송차에 오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속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학의 좌파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던 전임자가 말을 바꿨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이 결정타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운영에 소극적인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지원 배제 실행안을 만들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문학의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전례가 없는 직권 남용이자 위법 행위라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빚조사를 벌이고 또 청와대와 교감해서 중요한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어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를 총괄지휘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어제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원 안팎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와 인사조치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당 문건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사찰 행위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대선 댓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양 전 원장과 함께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대법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오늘 대법관 13명 전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선 댓글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 상당수가 퇴임한 상태에서 진상규명 의지 대신 유감을 표명한 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유란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황이 드러난 어제 조사 결과를 보고 법관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행정처를 비판하는 글들이 오늘 하루 쏟아졌습니다. 법원 내부 분위기를 이어서 손형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수의 판사들은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 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한 판사는 조사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도 한 판사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내용입니다. 이 판사는 그래서 암호가 설정돼 끝내 확인하지 못한 파일 가운데 삭제됐다 복구된 300개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거점 법관을 통한 동향 파악엔 불법 사찰 혐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동향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지 못한 760개의 파일을 원시 자료로 규정하며 여기엔 더 구체적인 뒷조사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법관들의 비공개 카페에서도 행정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행정처의 행위를 냉정히 볼 때 사법행정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다음 달 8일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할 예정입니다. 인민군 창설일, 즉 건군절 행사입니다. 그런데 SBS가 군사 전문가와 함께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행사에 핵 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같은 날 강릉에서는 북한 예술단이 전야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북한의 의도가 과연 뭔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달 초 평양 남쪽 미림 비행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작은 정사각형들은 열병에 참가하는 군인들, 즉 열병 제대로 모두 31개 종대 약 10,0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송용 트럭들도 잔뜩 보이고 전차, 장사정포 같은 기동 화력 장비들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장 동북쪽에 지난 가을에는 없던 최대 길이 200m가 넘는 대형 가림막 여러 개가 설치됐습니다. 열병식 연습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정찰 위성 감시망으로부터 숨겨두려는 장치입니다. 임시시설물이 작년 말에 새로 설치된 걸 봐서는 아마 이동식 발사대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항일 유격대 창설일인 4월 25일이 북한 건군절이었는데 김정은이 차별화를 위해 2월 8일로 옮긴 겁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첫 행사,
핵미사일을 앞세운 대대적인 선전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주일 미군 정찰기 RC-135의 한반도 작전이 지난주부터 부쩍 증가한 점도 핵미사일의 참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열병식 몇 시간 뒤 강릉에서는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올림픽 전야 공연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이튿날에는 북한도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북측이 앞으로 대화는 하겠지만 핵 보유국 지위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양면적인 그런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점화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북한 열병식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강산 합동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준비를 위해서 우리 측 선발대가 사흘 일정으로 오늘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은 미국 언론까지 불러들이면서 이 마식령 스키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주태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스키협회 인사 등 우리 측 선발대 12명이 동해선 육로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서쪽 길인 경의선 육로에 이어 2년 3개월 만에 동쪽 길까지 열렸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북한 방문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2년 만입니다. 첫째는 금강산 지역, 둘째는 마식령, 그리고 셋째가 갈마 비행장 그렇게 됩니다. 잘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선발대는 합동 문화 행사를 위한 금강산 문화회관 점검을 마치고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식령 호텔에 설치한 직통전화로 오늘 밤 첫 보고가 이뤄집니다. 북한은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미 NBC를 단독 초청해 마식령 띄우기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눈썰매와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야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노래와 영상이 나옵니다. 영어로 된 날씨 안내 자막을 흘려보내면서 국제적 시설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what people expect to see in North Korea. A modern ski resort, videos playing from a screen here and a lot of families out enjoying themselves. 그러면서도 핵 문제론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It wants the U.S. to understand that if it feels its sovereignty or dignity were to be threatened, only then would it respond with those weapons.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어제 귀환한 현송월 단장 일행에게 남측 취재진과 인파가 모여든 사진을 내보내는 등 선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IOC에 보냈다는 소식에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었습니다. 사흘 만인 오늘 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청원 참여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나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나 의원은 조직된 정권 지지자들의 청원이며 위원직 임명은 올림픽 조직위의 권한으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답변 여부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평화 올림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지 청와대가 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장애인 보조인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선 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이걸 거부하면 집단 해고까지 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위탁기관이 활동 보조인들에게 매달 요구하는 확인서입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입니다. 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려고 아예 근무 시간을 3시간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사인을 거부했더니 딱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네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 진주의 한 위탁기관은 포기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체불임금을 달라며 고발장을 낸 보조인들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특히 새해 들어 이런 일이 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정한 활동 보조인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올해 활동 보조인 수가로 정한 액수는 시간당 1,760원. 이 가운데 75%는 보조인 임금, 25%는 이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최저임금 7,530원을 웃돌지만 위탁기관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제 법정 수당으로 다 준다면은 마이너스 1년에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2억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줄 거는 꿈도 못 꾸죠. 기간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위탁기관은 수당을 안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위탁기관이 받는 적은 수가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들고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보조인들의 근무 시간을 쪼개기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연차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60시간, 하루로 치면 3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김모 씨는 이른바 하루 두 탕이 일상입니다. 아침 8시에는 자폐성 장애 학생을 등교시키고 2시간 뒤에는 다른 장애인의 출근을 돕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두 사람을 오가며 일합니다. 2개 기관에 소속돼 2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돌보는 건데 의사로 치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연차나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고 기관마다 근무 시간을 한 달 60시간, 하루 3시간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센터를 2군데서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불만입니다.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돌봐주면 좋은데 수당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쪼개다 보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제3자, 제4자한테 쭉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이 사람 와서 저기에, 저 사람 와서 저기에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활동 보조인은 물론 장애인도 불만이지만 복지부는 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들의 얘기를 100% 다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요. 재정을 대단히 방만하게 쓰고 계세요. 정해진 예산에서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없다는 복지부와 이 수가로는 쪼개기 편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위탁기관. 결국 활동 보조인과 장애인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경기도 야산의 불법 기숙학원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런 무허가 기숙학원은 전국 곳곳에 등장했다 사라지곤 하는데 허가 의무를 피하려 온갖 꼼수를 쓰는 건 기본이고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리조트. 지하 4층 강당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여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원 횡성에서 운영하다 적발되자 장소만 옮겨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 1인당 200만 원 넘게 받고 500명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봄방학 캠프까지 합치면 6주입니다. 그런데 강당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원 관계자가 한 학생을 무릎 꿇린 채 훈계를 하고 다른 쪽에선 학생 2명이 귀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불법 운영에 학생들을 상대로 군대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얼차려를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부지으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강력하게 하진 않고. 수도권의 이 업체는 물놀이 숙박시설에다 학원을 차려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단기 과정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현행법상 30일 이상 수업하면 학원으로 규정돼 교육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겨울방학과 봄방학 과정을 합쳐 30일 넘게 영업해도 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겨울방학과 봄방학 캠프를 다른 장소로 잡아 허가 의무를 피했습니다. 경찰 고발해봐야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요. 장소가 강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무허가 영업이 드러나도 벌금만 내면 그뿐이라는 배짱 영업과 철 따라 옮겨가는 한탕주의식 기숙학원의 꼼수는 느슨한 법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한눈에도 위태로워 보였던 부산의 한 오피스텔, 지난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약한 집안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시공에서부터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m 넘게 아찔한 모습으로 기울어지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입니다. 당시 직무유기 등이 빚어낸 인재라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연약 집안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라는 구조기술사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또 건물이 도시철도와 2.5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신축 오피스텔 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7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기우뚱 오피스텔에 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침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건물에 위치해서 특파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중됐다, 급속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심의 과정을 생략했고 건물이 기울어진 뒤에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친형제 지간이고 감리와 설계자는 동일인으로서 시공자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런 인적 관계가 불법 무기인의 관행을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을 입건하고 기우뚱 오피스텔과 같이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건물들에 대한 부산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면허 적성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름통을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는데 운전자는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249만 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또 그동안 권장 사안이었던 교통안전교육은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의무화도 2019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심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는 60km에서 50km로 낮춰 강화됩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 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0년 동안 팔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속여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도 속이고 법원도 속여 그동안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승강기를 탄 여성이 다리를 쭉 펴서 손잡이에 올려놓더니 상체를 숙여 신발끈을 묶습니다. 그네도 두 다리를 쭉쭉 뻗으며 능숙하게 탑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마비됐다며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았던 36살 정모 씨입니다.
종종 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사고 후에는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병세가 없어도 팔다리에 힘을 줘서 의사까지 속여왔습니다.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할 때 보호자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짓 장애인 행세의 목적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 설계사인 어머니와 짜고 사기극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10년간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전문 의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도 속았습니다. 정 씨는 보험사들의 21억 원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난해 5월 한 요양병원에서 한밤중 멀쩡하게 돌아다니다 다른 환자에 들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 씨는 이곳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걸어 나왔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정 씨 모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실명 계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이 하루에 1,000만 원, 일주일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계좌를 들여다보고 거래 횟수도 하루에 5번, 일주일에 7번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수상쩍다 싶으면 은행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1,2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당일에 800만 원을 출금했어도 입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만큼 은행의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범죄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 금액이나 거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들의 STR 보고가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보고가 들어오면 FIU가 분석해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은행들이 의심 거래 보고를 빠뜨리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면 최고 경영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거를 다 지킬 자신 있으면 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거는 자체 판단할 사항이죠. 오는 30일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6개 은행 실명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기존 가상 계좌는 사용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엄격하게 관리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게 된 건 현장 조사 결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은행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를 이어서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6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거래소의 경우 법인 계좌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 109억 원 중 75억 원을 대표와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투자금 586억 원을 임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고스란히 또 다른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일명 벌집 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들입니다. 법인 계좌 하나에 많은 개인 계좌들을 연결한 것인데 자금이 뒤섞일 위험이 큽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기, 횡령, 유산투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끼리 가상계좌를 사고 판 경우도 2건 적발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부실거래소의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소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이 특정 계좌로 옮겨진 뒤 현금화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범죄 관련 자금이 반입됐거나 세금을 피해 수출대금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고무풍선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풍선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게다가 국내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고무풍선은 어린이들이 입으로 불고 손으로 만지고 노는 대표적인 장난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KC 인증을 받은 10개 제품을 검사해보니 모든 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간이나 신장,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고무 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은 첨가제에서 나온 물질이 침이나 공기와 만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뭔가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항상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묵지 않고 거의 불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입에 닿는 횟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6개 제품에서는 니트로사민류가 유럽 기준을 초과했고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은 9개 제품에서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와 함께 풍선에 대해서도 검출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풍선을 부는 과정에서 침에 니트로사민이 용출될 수가 있고요. 그 침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특히 위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원은 고무 풍선은 입으로 불지 말고 공기주입 펌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오늘 일본 중부 군마현에서 활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산 자갈이 사방으로 튀면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스키장 정상 오른쪽에서 검은 연기가 밀려옵니다. 하늘에서는 어른 주먹만한 검은 화산 자갈이 날아다닙니다. 스키슬로프 끝부분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훈련 중이던 일본 육상 자위대원들이 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9분 일본 군마현 구사스 시라네 화산에서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산 자갈이 1km가량 사방으로 튀었고 산등성이 스키장에서 훈련 중이던 자위대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키를 타거나 설경을 즐기던 80여 명도 급하게 대피했다 구조됐습니다. もう死ぬと思います。バババババってきて。でも噴石が飛んでくるんで逃げるのが必死でもう。 구사스 시라네산은 모두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해발 2171m의 활화산입니다. 3000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켰고 지난 83년 분화한 뒤 최근까지 분화 활동 조짐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화는 가장 남쪽 봉우리인 모토 시라네산 정상 분화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지역은 유명한 온천과 스키 관광지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구사스 시라네산 일대의 입산을 금지하고 화산 관측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계산 방식이 혁신적인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시애틀 아마존 본사 건물 1층에 문을 연 무인 매장 아마존 고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계산대가 따로 없어서 원하는 물건을 집어들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Just being able to walk out and not interact with anyone was amazing. Such a weird experience because you feel like you're stealing when you go out the door without. I was sort of like, okay. 물건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열대에서 원하는 물건들을 집으면 매장 곳곳에 설치된 수백 개의 인공지능 센서들이 인식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면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겨드랑이 속에 몰래 물건을 숨겨서 나가더라도 계산이 될 정도로 정밀합니다. 무인 편의점이 보편화될 경우엔 물건을 산 뒤에 이처럼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결제하는 이 전통적 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원이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It's convenient for people who have money and don't have to actually do jobs like that. Just going to make it that much harder to find people who are hiring. 아마존 측은 물건을 진열하거나 고객을 지원하는 역할은 직원들이 계속 맡게 된다며 업무 방식의 변화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당장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또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정해진 쿼터를 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선 3년간 최고 50%의 관세를, 태양광 부품에는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미 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안보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더욱이 무역위원회가 한국에서 제조돼 수출된 세탁기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것도 무시됐습니다.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민간대책회의를 열고 WTO 제소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간 300만 대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자업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 현지 공장의 준공 시기와 가동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해를 입게 된 중국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WTO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극장이나 카페 또 공원 같은 데서 홀로 느긋하게 쉬는 걸 요샌 말로 라운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게 휴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우섭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두운 영화관.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빛이 흘러나옵니다. 본인은 살짝 열어본 거겠지만 뒷자리 관객들에겐 매우 거슬립니다. 핸드폰 이렇게 딱 비치면은 되게 바로 눈이 되게 부시는데 그때 이제 한참 영화에 몰입하고 있을 때 계속 신경 쓰다가 영화 끝까지 말을 못하고. 극장에서 느낀 불편을 물었더니 스마트폰 불빛이 앞좌석 발로차기에 이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의자에 신발을 벗고 발 올리기, 옆 사람과 또는 전화로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민폐로 꼽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다리를 심하게 떠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좀 집중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집중이 딱 깨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공원에선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동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홀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겐 다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집은 사적 공간으로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공간이고 또 직장이라는 공간은 또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또 자신만의 고독을 즐기기는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제3의 공간에서 진정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른바 라운징족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배려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의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고유하고 독특한 우리 문화로 열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계획입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오각형 스타디움과 마당을 닮은 원형 무대는 이제 관람객을 맞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계올림픽 최초의 전용 공연장으로 어디서나 관람하기 좋은 독특한 구조에 맞게 개회식도 이벤트가 아닌 공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조화와 융합에서 찾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열정이 만드는 세계 평화 시대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태권도 시범단의 개회식 사전 공연이 추진되면서 주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참여로 인해서 개회식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 30년 전 서울올림픽에서 굴렁쇠 소년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전했듯 평창에선 5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을 맡아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랑스럽고 씩씩한 5아이가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고요. 이 5아이들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가는. 현장에선 철저한 보안 속에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한낮에도 영하 10도에 이르는 강추위와 몸을 가누기 힘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올림픽 스타디움 주변은 개막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조직위는 방풍막과 난방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한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아 개회식 평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서울에는 2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워지면서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를 기록하겠고요. 철원은 영하 22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 한파가 서해안 지방에는 큰 눈을 몰고 옵니다. 지금도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방은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빙판길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한낮 기온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른 직후 정현 선수는 이번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22살 청년이 가는 길은 곧 우리 테니스의 역사가 됩니다. 내일도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지길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